안녕하세요. 차교수의 양자역학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이 결국은 옵니다. 자,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챕터 6 Symmetries and Conservation Laws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병진 이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전역학에서 보존 법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걸 봤죠. 특히 사이클릭 코디네이시면 그러면 대칭성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리고 1차원 병진 이동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은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과 패시브 트랜스포메이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변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지만 그 결과는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를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연산자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동시키는 제너레이터가 바로 그 이동의 대칭성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있었죠.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고 제너레이터는 에르미터 오퍼레이터인데, 이 제너레이터가 바로 그 이동시키는 대칭성에 대한 바로 보존되는 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의 병진이동 대칭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봤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선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고전역학의 보존 법칙과는 다르게 양자역학에서는 보존 법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스페이스 인버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스페이스 인버전을 우리 공간 반전이라고 하는데, 이 스페이스 인버전 오퍼레이터의 이름을 스페이스 인버전 오퍼레이터 이렇게 부르지 않고 페리티 오퍼레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페리티 연산자. 그래서 페리티 연산자는 공간 반전 연산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페리티 연산자 또는 공간 반전 연산자는 그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좀 차이가 납니다. 고전역학에서 이제 공간 반전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도 역시 능동적인 반전과 수동적인 공간 반전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능동적인 공간 반전은 위치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 벡터와 마찬가지로 위치 벡터를 거꾸로 하면 이 선운동량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들을 특히 방향을 가리키는 이 벡터들을 반대 방향으로 하게 하는 거, 그런 효과가 바로 공간 반전의 효과라고 한다면, 능동적인 공간 반전의 효과라고 한다면 수동적인 공간 반전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벡터는 그대로 놔두고 그 기준계의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 y, z 기준계를 이렇게 정했다고 한다면 각각 플러스 x 방향을 그 반대 방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y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만들고, z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만들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벡터의 성분이 다 마이너스의 성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공간 반전에 대해서 고전역학의 기본 법칙은 전부 다 대칭입니다. 공간 반전을 시키더라도 법칙이 바뀌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고전역학에서는 공간 반전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따로 보존되는 물리량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칭이 되는 어떤 이동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변환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반드시 그 대칭에 따라서 이제 보존되는 양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반전에 대해서는 이제 보존되는 양이 이 고전역학에서는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이동에 대해서 대칭이면 보존되는 양은 이게 연속적인 이동이었습니다. 근데 공간 반전은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인, 갑자기 팍 일어나는 거죠. 이런 데서는 거시세계에서는 보존되는 양이 따라오지 않는데,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이 공간 반전에 대해서 보존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공간 반전의 결과나 수동적인 공간 반전의 결과나 이게 그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력학에서 공간 반전을 했을 때 아까 벡터를 능동 공간 반전에서는 벡터의 방향을 거꾸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공간 반전을 했을 때 그 벡터의 방향이 거꾸로 되는 것도 있고 거꾸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반전과 벡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간 반전에서 부호를 바꾸는 이 벡터를 우리가 그냥 벡터라고 하고, 그리고 이걸 폴라 벡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벡터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진정한 벡터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거면 이 반전을 시키면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근데 반전을 시키더라도 부호가 반대가 되지 않는 벡터가 있으니까 이 벡터는 좀 이상한 벡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호를 바꾸는 벡터가 진짜 벡터, 그냥 벡터라고 하고, 그런 벡터를 폴라 벡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들이 전부 다 폴라 벡터가 되겠습니다. 위치 벡터도 그렇고, 이 위치 벡터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스칼라로 나누면 성질이 안 바뀌니까 R은 폴라 벡터면 스칼라로 나누면 역시 폴라 벡터. 그렇죠? 또 가속도도 폴라 벡터.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그 결과인 힘도 폴라 벡터.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도 폴라 벡터. 이건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힘이 이제 폴라 벡터니까 전기장도 폴라 벡터. 그 다음에 V가 이제 폴라 벡터니까 V에다가 그 전하 밀도를 곱한 전류 밀도도 폴라 벡터. 이런데, 이런 폴라 벡터의 특징은 바로 어떤 거냐면, 무엇이 벡터의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면 그 이동한 방향을 가리키는 거, 이게 바로 폴라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간 반전에서 부호를 바꾸지 않는 벡터는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좀 이상한 벡터니까 이거를 수도 벡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걸 유사 벡터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냥 수도 벡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수도 벡터를 특별히 엑시얼 벡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은 걸 부르는 서로 다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폴라 벡터는 진짜 벡터고 엑시얼 벡터는 수도 벡터구나 하는 걸 알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수도 벡터가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우리 각운동량은 어땠습니까? R과 P의 크로스 프로덕트였죠. 그러면 R이 폴라 벡터고 P가 폴라 벡터니까 어떻습니까? 공간 반전을 할 것 같으면 R은 마이너스 R이 되고 P도 마이너스 P가 되니까 둘을 곱해놓으면 L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를 안 바뀌겠죠. 자, 이렇게 벡터 곱으로 표현되는 두 폴라 벡터의 벡터 곱으로 표현되는 양들은 이게 이제 수도 벡터이고 엑시얼 벡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크도 마찬가지로 R 크로스 F 이렇게 주어지죠. 회전과 관계되는 양들이 전부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각속도도 이 각운동량을 이제 그 관성 모먼트로 나눈 게 각속도입니다. 그리고 각운동량은 R 크로스 P고, 이게 바로 수도 벡터, 엑시얼 벡터죠. 그리고 자기장은 어떻습니까? 자기장은 어떤 방향으로 생기냐면, 전류가 있으면 그 전류 주위로 뱅글뱅글 돌면 생기죠. 자, 이것도 엑시얼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하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자기장을 구하려는 데까지의 위치 벡터하고 이렇게 벡터 곱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자기장이니까, 자기장도 역시 엑시얼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엑시얼 벡터는 그래서 우리가 회전 운동하는 걸 벡터로 표시했을 때 그 벡터의 방향이 실제로 움직이는 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요 벡터의 방향을 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공간을 반전시키더라도 벡터의 방향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벡터와 수도 벡터 또는 폴라 벡터와 엑시얼 벡터로 나누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어디에도 일어나냐면 스칼라에도 일어나겠습니다. 자, 벡터와 스칼라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기준계 회전과 연관되어 있었죠. 기준계 회전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양은 우리가 스칼라라고 부르고, 기준계 회전을 할 때 위치 벡터처럼 성분이 바뀌는 양을 벡터다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스칼라 그러면 공간 반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 봐야 될 텐데, 회전에서 불변이면 이건 이제 스칼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반전에서 이 스칼라 양은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 공간을 반전시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축의 방향을 거꾸로 한다고 하더라도 부호를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스칼라는 이게 이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스칼라, 질량이나 에너지나 뭐 온도나 전하나 뭐 이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간 반전을 하더라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칼라를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스칼라를 구할 수도 있죠.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바뀌지가 않죠. 근데 공간 반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두 폴라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한다면 공간 반전을 하더라도 안 바뀌겠죠. 이게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가 엑시얼 벡터고 하나는 폴라 벡터를 스칼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간 반전에 대해서 부호를 바꾸겠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수도 스칼라다, 이렇게 유사 스칼라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폴라 벡터 3개를 스칼라 3중곱한 거, 벡터 3개를 3중곱해서 결과가 벡터가 되는 걸 벡터 3중곱,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 걸 스칼라 3중곱이라고 하죠. 자, 이 스칼라 3중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3개를 전부 공간 반전을 시킬 것 같으면 마이너스가 3개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렇게 각운동량 엑시얼 벡터를 폴라 벡터로 스칼라 곱하면 공간 반전에 대해서 부호가 바뀌겠죠. 자, 이런 양들이 수도 스칼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은 공간 반전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페리티 연산자, 이거는 양자역학에서 이용이 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반전을 시키는 연산자를 페리티 연산자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 병진이동 연산자든지 이런 변환의 연산자는 어디에 적용이 됐습니까? 적용하는 게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상태 벡터 또는 캡 벡터에 적용을 하든지 또는 연산자에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이 정의가 뭐냐면 여기 이런 이 페리티 연산자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은 어떤 기저냐면 바로 위치 기저입니다. 위치 기저의 부호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 기저에다가 페리티 연산자를 하면 그 위치 기저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페리티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위치 연산자의 페리티 연산자의 정의고, 이건 1차원 페리티 연산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의 경우에는 위치 기저가 x, y, z 또는 위치 벡터 r이겠죠. 그러면 위치 벡터 r을 마이너스 R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페리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렇게 페리티 연산자로 변환을 하면 우리 연산자를 변환할 때는 그 연산자를 변환 연산자를 오른쪽에 놓고 왼쪽에다 그 대괄을 꼭 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놨을 때 역시 그 연산자가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페리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 페리티 연산자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동 변환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동 변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능동 공간 반전은 어디에 적용하는 거냐면 상태 벡터, 위치 벡터에다가 상태 벡터, 캡 벡터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사의 프라임을 푸사에다가 페리티를 적용해서 푸사의 프라임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능동 공간 반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 공간 반전은 어떠냐면 어떤 연산자가 있으면 그 연산자에다가 페리티 연산자를 이렇게 양쪽에서 작용해서 Q 프라임으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수동적 공간 반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물리량의 기대값을 구하면, 그러면 그 물리량을 대표하는 연산자를 상태 벡터에 내적으로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이런 기대값을 구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대값을 공간 반전으로 구한 기대값이다라고 한다면 이 기대값을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 수동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 반전뿐 아니라 모든 변환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시간이던 타임 이볼루션에서도 이렇게 했었죠. 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능동적인 방법은 상태 벡터를 공간 반전시킨 다음에 이렇게 Q의 기대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동 반전입니다. 수동 반전은 연산자를 공간 반전시킨 다음에 공간 반전시키지 않는 놈에다 이렇게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죠. 요 놈과 요 놈이 두 개가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페리티 연산자를 왼쪽과 오른쪽에 붙이면 첫 번째 능동 공간 반전이 되고, 연산자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인 공간 반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간 반전을 공간 반전 연산자라고 부르지 않고 페리티 연산자라고 부르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페리티 연산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간 반전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 공간 반전을 하면 X가 마이너스가 되죠.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홀짝이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공간 반전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홀수번 반전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짝수번 반전하면 플러스가 돼서 이걸 홀짝 연산자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반전 연산자, 홀짝 연산자,
페리티 연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이런 이제 성질을 갖다가 페리티라고 하고, 페리티를 우리가 번역할 때 반전성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홀짝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게 한국 물리학회 용어집에 나와 있는 번역입니다. 그러면 이 페리티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뭐 이제 영어 단어들은 전부 다 라틴어에서 나왔죠. 라틴어의 파리타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이 페리티가 이용이 되는데, 수학의 점수론에서 2분 페리티라고 하면, 페리티가 2분이다라고 하면 이건 짝수를 나누고,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둘로 나누어서 딱 떨어지는 숫자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드 페리티 하면 둘로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는 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페리티를 반전 연산자의 이름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페리티 연산자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페리티 연산자의 정의는 우리가 그 캣벡터에 적용한 정의, 위치 기저인 캣벡터에 적용한 정의, 그리고 위치의 연산자에 적용한 정의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를 이용해서 페리티 연산자의 성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임의의 상태를 갖다가 이제 위치 기저에서 표현한 파동함수를 볼 것 같으면, 그 파동함수를 우리 공간 반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 상태가 있으면 이 상태를 공간 반전시킨 상태를 푸사이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푸사이 프라임을 위치 기저에서 대표한 거, 그게 바로 푸사이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습니다. 푸사이 프라임을 위치 기저에서 대표했죠. 푸사이를 위치 기저에서 대표하면 파동함수 푸사이 X가 됐고, 그 다음에 푸사이 프라임을 위치 기저에서 대표했더니 푸사이 프라임이 됐습니다. 근데 푸사이 프라임이 뭐라고 했어요? 요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푸사이 X하고 그 파동함수 푸사이 X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페리티 연산자를 없애야 되겠죠. 근데 페리티 연산자를 어디다 적용시켜서 없애야 됩니까? 위치 기저에 적용시켜야 되죠. 그럼 이놈을 어디다 적용시키는 게 좋아요? 왼쪽에 있는 게 적용시키는 게 좋죠. 왼쪽에 있는 거 적용시키는 것도 똑같죠. 이건 뭐나 마찬가지입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것들을 대가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거니까 오른쪽에다 있는 거 대가 붙여서 왼쪽으로 오면 요거 마이너스 X로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X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요 놈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요 놈은 푸사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서 여기에 푸사이 프라임 X는 바로 뭐가 되냐면 푸사이 마이너스 X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모멘텀 연산자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뭘 하려고 하냐면, 모멘텀 연산자에다가 이 페리티 연산자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 연산자의 고유 캣벡터에다가 페리티 연산자를 적용하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해서 구한 거냐면 바로 여기다가 이 임의의 이 캣벡터 푸사이에다가 모멘텀 연산자 캣벡터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항상 어떤 데서나 성립하니까 이 푸사이에다가 P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 모멘텀 고유 상태 캣벡터의 파동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 고유 상태에 페리티를 적용한 거를 위치 기에서 대표한 게 되죠. 근데 요 놈은 우리가 이제 압니다. 모멘텀 고유 캣벡터의 파동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옛날에 풀었죠. 이게 모멘텀 연산자의 고유값 방정식을 풀면, 그래서 이 규격화 시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된 거에서 이게 바로 파이 px인데, 이 파이 px의 x자리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넣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똑같이 마이너스 넣은 걸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까? 요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요 놈은 바로 뭐가 되냐면, 요 놈은 고유 캣벡터의 파동함수인데 선운동량 값이 마이너스 p인 놈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다시 캣벡터 노테이션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맨 앞에 있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비교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멘텀 연산자의 고유 캣벡터에다가 페리티 연산자를 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P가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 연산자의 고유 캣벡터에다가 페리티 하면 마이너스 X를 되고, 모멘텀 연산자에다가 하면은 마이너스 P가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뭐 고전역학에서도 R에다가 공간 반전하면 마이너스 R이 되고, P에다가 공간 반전하면 마이너스 P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x에다가 이렇게 하면 요게 됐는데, 그래서 x라는 연산자에다가 공간 반전 변환을 시키면 마이너스 x가 됐죠. 그러면 여기 선운동량 연산자에다가 공간 반전을 시키면 뭐가 될까 궁금하죠. 대략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이거는 우리 고전역학이나 이제 같겠습니다. 근데 이걸 정식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면 위치 연산자하고 선운동량 연산자를 양자역학에서 기본적으로 연결시킨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공간 반전을 시키기 전에 x와 p 사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나 공간 반전을 시킨 뒤에 x와 p 사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둘이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p'이 뭐가 될까? p'은 p를 공간 반전시킨 것입니다. p' 연산자는 p라는 연산자를 공간 반전시킨 연산자는 무엇이 될까?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이 x'하고 p'하고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x'이 요 x'이 어디 갔습니까? 요 x'이 마이너스 x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풀어서 쓴 다음에 요놈이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xp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요놈도 이렇게 풀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으니까 이걸 무엇으로 묶을 수가 있냐면 x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서 요걸 뺐습니다.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요걸 x로 묶는데 둘이 커뮤트하지가 않으니까 요거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따로 묶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0이 되려면 요놈도 0이 되고 요놈도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p'은 p다. 다시 말하면 p가 바로 뭐였어요? p'이 p를 공간 반전시킨 거니까 p'은 p를 공간 반전시킨 것이 마이너스 p가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것도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리티 연산자의 고유값이 무엇인지 구하고 싶어지죠. 페리티 연산자의 고유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거 구할 때 무엇으로 구해야지 되겠습니까? 정의식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자의 정의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페리티 연산자를 한 번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페리티 연산자를 적용하는 건 여기 있는 걸 마이너스 시키는 거니까 이거 똑같이 이렇게 됐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파이를 두 번 제곱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파이 제곱은 아이덴티티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죠. 자, 이걸 하나 딱 알아놓고서 이거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이제 페리티 연산자의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 페리티 연산자 고유값 방정식을 세우겠습니다. 이 고유값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죠. 나 이거 안 배웠어요 하면 곤란하죠. 이거 항상 페리티 연산자에다가 고유값 벡터를 곱했더니 고유값이 나오고 고유값 벡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고유값 방정식입니다. 이건 항상 이렇게 세우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 또 페리티 연산자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양변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 번 더 했으니까 여기에 파이 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 뭘 합니까? 여기에 있는 파이 제곱은 뭐하고 같아요? 저 파이 제곱은 아이덴티티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요 고유값의 제곱은 뭐와 같아요? 1과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페리티 연산자의 고유값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이때 고유값이 플러스 1인 페리티 연산자의 고유값이 플러스 1인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분 페리티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이너스 1인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드 페리티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페리티 연산자의 고유함수는 우리가 이분 페리티 자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이게 뭡니까? 이미 페리티 연산을 했죠. 페리티 연산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한 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고유값 나오고 이제 자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그 고유값은 뭐냐면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함수가 안 바뀌는 거 이게 이분 페리티의 고유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드 페리티의 고유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요거 크기는 안 바뀌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대칭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반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페리티 연산자의 고유값까지 구했는데 우리 또 뭐도 알 수 있냐면 페리티 연산자가 유니테리 연산자고 에르미트 연산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한 것으로 이제 바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파이를 두 번 곱한 게 아이덴티티다라고 하는 것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파이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아이덴티티가 됩니까? 파이에다가 파이의 인버스를 곱해야지 아이덴티티가 되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파이 자신이 파이의 인버스가 되는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두 캡벡터를 이제 공간 반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공간 반전시키고 푸사이를 공간 반전시키고 파이를 공간 반전시킨 다음에 둘의 스칼라 곱을 이렇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둘을 이렇게 적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라임 시킨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걸 x는 마이너스 x로 치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x로 치환하면 요건 이제 플러스 x가 되고 요 놈은 마이너스 x가 되고 x를 마이너스 x로 치환했으니까 요거 두 개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 요 두 개를 또 한번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 앞에 또 한번 바꾸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건 무엇입니까? 요거는 뭐와 같으냐면 아직 공간 반전 시키기 전에 이제 그 스칼라 곱하고 같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공간 반전 시킨 다음에 스칼라 곱하고 시키기 전에 스칼라 곱이 같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습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게 아이덴티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 두 개를 쓸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파이는 자신이 인버스다라고 하는 걸 하나 알 수 있고, 자 여기서부터 요거 두 개는 어떻습니까? 요 두 개를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는데 뭐 곱한 게 이제 인버스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요거 어드 조인트가 바로 인버스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드 조인트가 바로 인버스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에서부터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자 왼쪽은 똑같은데 그러면 오른쪽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는 파이 어드 조인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요 표현이 요게 뭐라는 표현입니까? 요거 인버스가 어드 조인트다 같다고 하는 게 유니테리 연산자의 정의죠. 그리고 자신이 어드 조인트하고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에르미트 연산자의 정의죠. 그래서 페리티 연산자는 유니테리 연산자이면서 에르미트 연산자구나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존 법칙이 나오는데 무엇에 대해서 보존 법칙이 나오냐면 페리티 연산에 대해서 보존 법칙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땠습니까? 우리 어떤 변환 연산자가 있으면 그 변환 연산자가 해밀토니안과 콤뮤트하면 그러면 그 변환 연산자가 대표하는 그 어떤 물리량이 보존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반전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전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H 프라임이 변환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파이하고 파이 이렇게 써야 되죠? 그게 다시 이제 H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왼쪽에다가 파이를 곱할 것 같으면 왼쪽에다 파이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놈 파이 대가는 파이 대가 인버스가 없어지죠? 그래서 양쪽에다 파이 대가를 곱하면 H 파이는 H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죠? 왼쪽에서 곱했어요. 이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이를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요거는 H파이 빼기 파이 H는 0. 이래서 해밀토니안하고 파이하고 페리티 연산자하고 콤뮤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페리티 연산자가 해밀토니안하고 콤뮤트하기 때문에 걔의 반전 대칭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 걔의 반전 대칭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보기 위해서 우리 보존되는 양이 있는데 고전 법칙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에서 보존 법칙이 두 개 다루는 게 좀 달랐죠. 왜 그랬습니까? 고전역학에서는 보존되는 양에 대한 동력학적인 변수, 그 놈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면 그게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법칙이든지 이퀘이션 모션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어떤 양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0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저 별표가 항상 보존된다라고 했죠. 근데 양자역학은 그렇지가 못했었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물리량이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존법칙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대값이 안 변한다. 어떤 물량이 기대값은 평균값이죠. 그래서 평균값이 안 변한다. 그러면 평균이 시간에 대해서 무관하면 그 물량이 보존된다. 또는 어떤 고유값이 변할 확률이 안 변한다. 그래서 그 확률이 시간에 대해서 안 변하면 그러면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두 조건이 언제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했습니까? 바로 그 물리량이 해밀토니안하고 콤뮤트하면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리량이
해밀토니안하고 콤뮤트하면 교환 가능이면 그 물량에 대한 양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어땠습니까? 해밀토니안하고 페리티 연산자하고 서로 콤뮤트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옛날에 이제 한 거 있죠. 어떤 두 연산자가 콤뮤트하면 두 연산자가 공동 고유 캡벡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거가 해밀토니안 연산자하고 페리티 연산자가 공동 캡벡터를 갖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해밀토니안의 고유 캡벡터가 페리티 연산자의 고유 캡벡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둘이 공동 고유 상태를 갖는다. 그러면 캡벡터를 표현할 때 두 개의 퀀텀 남바로 표시하면 좋았죠. 자, A 연산자와 B 연산자의 공동 고유 캡벡터 하면 거기다가 그 고유값 두 개를 같이 썼죠. 그래서 여기에 해밀토니안 연산자의 양자수를 n이라고 하고 페리티 연산자의 양자수를 파이라고 한다면 요거 n하고 파이의 고유 캡벡터는 요거는 H에 대해서 고유 캡벡터인데 H 해밀토니안을 적용시킬 것 같으면 에너지 고유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페리티 연산자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페리티 고유값이 나오겠죠. 근데 페리티 고유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에너지 고유값 상태는 항상 무엇으로 나눌 수가 있냐면 페리티가 플러스인 상태하고 페리티가 마이너스인 상태. 페리티가 플러스라고 하는 건 짝수 페리티를 갖는 것이고 짝수 페리티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거기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안 변하는, 다시 말하면 함수가 이분 함수인 거. 그 다음에 오드 페리티를 가지면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앞에 사인이 부호가 바뀌는 오드 페리티를 갖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고유 함수가 페리티 연산자하고 콤뮤트하면 공간에서 대칭성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파동 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파이가 그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페리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공간 반전에 대해서 대칭이죠. 여기 마이너스를 x를 넣더라도 똑같은 x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드 페리티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공간 반전에 대해서 반대칭이고 이게 바로 오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고유 상태가 공간에 분포된 모습이 공간 반전에 대해서 대칭 또는 반대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페리티가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 처음 시작한 게 뭐였습니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자가 이동할 때 내보내는 스펙트럼은 선스펙트럼이었죠. 그 선스펙트럼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게 아주 큰 일이었는데 그걸 정리하는데 페리티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가는 거는 요 페리티 보존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택 규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셀렉션 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페리티가 바로 그 셀렉션 룰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반응이 페리티가 보존되는 반응이면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해밀토니안이 그 반응을 일으키는 또는 그 반응을 묘사하는 해밀토니안이 페리티 연산자와 교환 가능이면 그러면 페리티가 보존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제 변환할 때, 전환할 때, 그때 반드시 연산자를 거쳐서 전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이 다 페리티를 가져요. 엔드 페리티를 갖고, 오드 페리티를 갖고, 연산자도 페리티를 갖고, 그 상태도 페리티를 갖습니다. 그랬을 때 그 페리티 전체 곱하는 것이 플러스여야 된다. 그래서 상태 n이 연산자 o를 통해서 m으로 전이 되는 전이 진폭을 이렇게 쓰고, 이걸 제곱한 게, 절대값을 제곱한 게 그 전이가 일어날 확률인데 이때 이 전이 진폭이 0이 아닐 조건, 이게 바로 선택 규칙이라고 하겠어요. 셀렉션을. 그건 바로 뭐냐면 각각의 페리티, M 상태의 페리티하고 연산자의 페리티하고 그 다음에 N의 페리티를 곱하는 것이 다 곱한 게 이분 페리티가 된다. 이 페리티는 뭐예요?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세 개면 하나가 플러스면 나머지 두 개는 마이너스여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분 페리티여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런 변환이 있다면 이 N 상태에서 X를 거쳐서 N 상태로 간다면 이 X는 페리티가 뭐겠습니까? 여기다가 페리티 연산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X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페리티가
오드 페리티입니다. 그러면 요놈은 N하고 N은 같은 페리티겠죠. 그러면 요건 오드건 이분이건 어때요? 요건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니까 요런 반응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건 이 반응은 있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요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0이구나 하는 걸 페리티만 가지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우리는 뭐 이런 양자역학을 직접 이제 계산하고 이럴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 진짜 계산하는 데는 요 페리티는 너무 편하게 너무 중요하게 그렇게 이제 이용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진짜 양자역학을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될 그런 이제 기회가 온다면 이 페리티가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에 대해서 우리 이제 6장은 이 페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 회전 이동이 있는데, 공간 회전 이동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게 이제 빼고, 시간 이동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래서 이 페리티 이 정도 하는 걸로 챕터 6를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양자역학 발전에 또는 물리학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이제 그게 있어서 그거 하나 이제 공부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페리티가 알려준 양력의 비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양자역학에 페리티를 처음 도입해가지고 그 양자역학의 스펙트럼이나 선 스펙트럼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걸 굉장히 쉽게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진 위그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런 공로로 양자역학에 페리티를 도입하고 이때 양자역학에 페리티를 도입했다고 하는 걸 양자역학의 그룹 시어리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자역학의 그룹 시어리를 도입한 공로로 196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때 1963년에 3명이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2명은 바로 무엇이냐면 핵물리에서 쉘모델을 한 두 사람 우리가 배웠었죠. 하나는 마리아 하고 옌센하고 이 두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요 사람 같이 그래서 핵물리에서 쉘모델을 이제 찾아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그룹 시어를 적용한 사람이 같이 이제 받았는데 이 사람은 헝거리 출생이고 이제 독일에서 활동하고 공부하고 미국으로 망명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헝거리의 유태인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물리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폰 노이만 그 다음에 레오 질라르드는 우리 어디서 배웠습니까? 질라르드는 우리가 핵 분열할 때 그때 배웠었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헝거리 사람이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한 고등학교에 이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고등학교에 아주 뛰어난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폰 노이만과 이제 유진 위그너와 레오 질라르드 이렇게 유능한 학생들을 키워가지고 이 사람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그렇게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 막스 플랑크,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교류하면서 이 하이젠베르크나 막스 플랑크보다는 훨씬 어리지만 하이젠베르크하고는 거의 나이가 비슷하죠. 하이젠베르크 1901년생인데 1902년생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에 이제 그 유태인들은 전부 다 이제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폰 노이만하고 프린스턴 대학으로 초청해서 거기에 이제 어드밴스드 피직스 인스티튜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루즈벨트로 하여금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하기로 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했던 이런 사람이고 여기 맨해튼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그룹 시어리를 양자역학에 도입한 그런 공로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받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 1927년에 벌어졌습니다. 위그너는 공간 반전 대칭성을 부각시키고 이 페리티를 가지고 원자 스펙트럼을 설명했는데 이런 페리티가 보존되는 건 당시로는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 모든 상호작용은
저 반전 연산을 하더라도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부호를 안 바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반전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묻었고, 이 에너지 보존이나 운동량 보존처럼,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나 운동량 보존, 이건 반드시 보존되는 거였죠. 그것처럼 페리티도 반드시 보존되는 거다. 그래서 이 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보존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새로운 입자들이 처음에 무엇에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냐면 코스믹 레이,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작은 입자들로부터 발견이 됐죠. 그 코스믹 레이는 주로 양성자나 또는 원자보다 굉장히 작은 그런 원자핵들인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이제 대기권의 맨 꼭대기에 공기 분자들하고 충돌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입자들이 생기는데, 그게 요새 이제 입자 가속기가 굉장히 이제 빨리 이제 입자들을 뺑뺑뺑 돌려가지고 빵 충돌시키면 많은 이제 새로운 입자들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그거를 그 입자 가속기를 만들 생각도 못할 때였으니까 어땠냐면 하늘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 그랬죠. 우리 언제 한번 저 클라우드 체인버, 구름 상자 윌슨이 만드는 거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름 상자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입자를 만드는데, 1950년대 아주 그렇게 코스믹 레이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입자들을 만드는 그런 실험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때, 1947년에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로체스터하고 버틀러라는 이 그룹이 이제 구름 상자를 이용했습니다. 구름 상자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하전 입자가 파이 플러스와 파이 제로로 붕괴하는 그런, 여기 샥샥 이렇게 흔적이 나가면 그 흔적의 모양을 가지고 요 앞에 있는 놈의 질량이 얼마일지, 전하는 얼마일지, 요 놈의 수명은 얼마일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새로운 입자를 하나 발견해서 그게 이제 전하가 요게 파이 플러스하고 파이 제로로 이제 붕괴하면 어떻습니까? 그 전하 보존에 의해서 요 놈의 입자는 이제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 플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똑같이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에서 세실 파월 그룹이 또 이제 했는데, 요 놈은 이제 어떤 이제 입자가 그거는 이제 여기는 구름 상자로 했고, 여기는 뉴클리어 에멀전이라고 하는 사진 건판으로 했습니다. 사진 건판에다가 그 사진 건판에 인화하는 걸 에멀전으로 만들어서 두껍게 입힙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자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보이는데, 또 그 흔적의 모양을 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붕괴했는지 하는 걸 알아내는데, 이때는 파이 매존이라고, 파이 매존은 파이 플러스 매존, 파이 제로 매존, 파이 마이너스 매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파이 플러스 2개하고 파이 마이너스 3개, 3개의 파이 매존으로 이렇게 이제 붕괴하는 그런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오 매존이라고 했고, 이것도 어떻습니까? 전하가 플러스니까 타오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왜 문제가 됐냐면, 세타 플러스하고 타우 플러스가 질량이나 전하나 수명이나 이런 걸 측정하면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입자인데, 근데 하나는 파이 플러스와 파이 플러스와 파이 제로로 붕괴하고, 하나는 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를 붕괴하는데, 이건 뭘 얘기해 주느냐? 요 파이 입자의 페리티가 마이너스입니다. 공간 반전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인데, 두 개로 붕괴하면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세 개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세타 플러스는 페리티가 플러스고, 타워 플러스는 페리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입자처럼 보이는 것이 페리티가 다른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기본 입자들 사이에는 하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질량과 수명이 완벽하게 똑같지만 페리티가 다른 입자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56년에 굉장히 유명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한 리정도하고 양정님, 티딜리하고 시엔양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 30대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제 그동안에 모든 상호작용이 전부 페리티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확인한 게 강력하고 전기력까지는 했지만 양력도, 근데 이런 그 파이매존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분리되는 건 양력이 그 원인인데, 양력도 과연 페리티가 보존했는지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느냐라고
있다라고 하고 이게 보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써서 발표합니다. 이건 이제 당시로는 굉장히 이제 과격한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주장이 그럴듯하니까 누가 있었냐면 1957년에 우젠슝이라고 하는 그런 또 역시 이건 시엔양이나 리정다오보다는 훨씬 나이가 한 10살 더 많은 중국에서 유학한 중국 여자 이제 핵물리학자였어요. 실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을 굉장히 잘한다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합니다. 베타 붕괴 실험을 하는데 베타 붕괴가 바로 이제 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붕괴인데 그 베타 붕괴가 페리티가 깨진다라고 하는 걸 실험하는데 이 실험은 극저온에서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코발트 60의 핵이 이게 이제 베타 붕괴를 하는데 그때 그거의 스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바로 결과가 이제 그 베타 붕괴에서 페리티가 보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쟁슝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젠슝은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그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어릴 때부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난징대학 졸업하고 1936년에 미국에 와가지고 버클리 대학에서 로렌스가 이제 로렌스 그 버클리 대학의 가속교를 만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주도로 박사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도 전쟁 중에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했는데 굉장히 정밀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그 리정도와 체닌 양의 그 제안을 실험으로 증명하니까 그 증명한 이 결과 때문에 두 남자들은 중국 남자들은 1957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에 노벨상에 끼워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이제 좀 이상하다고 항상 생각한 그런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베타 붕괴의 권위자고 베타 붕괴 이론을 누가 맨 처음에 냈냐면 페르미가 그 이태리 이제 핵물리학자죠. 핵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베타 붕괴 이론을 이제 내기는 냈는데 그 붕괴 이론에서 예언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실험마다 굉장히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우쟁숭이 그 아주 정밀한 실험을 해가지고 베타 붕괴 이론이 전부 다 맞다고 하는 걸 확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1975년에 그 미국 물리학회 최초 여성 회장을 이제 역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저 사람도 미국 물리학회 회장 여자도 미국 물리학회 회장한 게 재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김영기 박사라는 분이 여기하고 50년 뒤에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물리학회 최초 여성 회장을 이분이 하고 그다음에 이 울프 프라이즈라고 하는 건 노벨상 다음으로 권위 있는 이 상인데 여기에 이 울프 프라이즈가 생겼을 때 1978년에 생겼는데 물리학 부분 초대 이제 수상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페리티 문제를 가지고 양력이 대칭성을 깨는 그런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이 문제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6장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우리 강의의 마지막이니만큼 양자역학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슈레딩거 고양이 문제를 잠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맨 앞에 슈레딩거 고양이가 나와 있죠. 이 슈레딩거 고양이는 사실은 뭐냐면 슈레딩거가 뭔가 사고 실험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은 뭐냐면 보기 전까지는, 관찰하기 전까지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고양이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사고 실험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이죠. 실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5년에 제안됐는데,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이 처음 나오고, 우리도 이제 배웠습니다. 양자역학이 처음 나온 다음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코펜하겐 해석이 우리가 이미 배운 기대값을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바로 코펜하겐 해석이었어요. 근데 이 코펜하겐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문제점, 코펜하겐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슈레딩거가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방에, 밀폐된 방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방사선 공유원소가 들어있고, 방사선이 지나가면 열리는 개폐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개폐기가
열리면은 이제 독극물이 나오게 되는 독극물 용기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고양이가 들어있습니다. 고양이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건 방사성 원소가 나와서 그 원소가 방사성 원소가 지나가면 열리는 개폐기, 이건 미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고양이까지 거시 세계까지 연결되는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사고 실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기다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기다리면 방사선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전부 다 확률이죠. 그래서 방사선이 나올 확률이 50%다 그러면 방사선이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둘 중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을 열고 방을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물론 열어보면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 하나겠지만 열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고양이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한 두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유지하는 게 도대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고 실험입니다. 이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느냐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이제 어떻게 달랐습니까? 고전역학은 어땠냐면 둘 다 문제를 무엇으로 풉니까? 기본 법칙으로 풀죠. 그 기본 법칙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뭘 구했냐면, 자, 힘이 주어지면, 힘이 시스템을 얘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 시스템이 얘기해 주는 힘을 주어지면 그 물체의 위치 벡터를 구했죠. 그리고 이 위치 벡터로부터 모든 물리량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한다고 하는 건 그 대상 물체에 대한 모든 물리량을 구하니까 그 대상 물체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근데 비슷하게 양자역학도 어떻습니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푸는데,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푸는 건 무엇입니까? 상태 벡터였습니다. 근데 상태 벡터는 무엇입니까? 상태 벡터는 어떤 물리량의 고유값이 측정될 확률을 계산하는 확률 진폭이었죠. 확률 진폭은 절대값의 제곱을 절대값에 제곱하면 그놈이 확률이 되는 걸 확률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량, 그 물리량의 모든 고유값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확률을 다 알면, 그러면 그 물리량을 다 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는데, 바로 이 파동함수를, 이 상태 벡터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에 대한 코페겐 해석이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기대값에 대한 통계적 해석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코페겐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대값 구하면, 그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 어떤 물리량의 기대값은 그 물리량 연산자에 대해서 뭘로 계산하냐면, 아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푼 상태 벡터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놈을 무엇으로 정의했어요? 내가 구하려는 물리량의 고유 캡 벡터로 된 기저로 구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표현이 되죠. 근데 이런 표현이 되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 뭔가 측정값이 있고, 측정값에다 뭘 곱해서 다 더하면 이게 바로 확률이 되죠. 그래서 이걸 확률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푸사이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확률 진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태 벡터가 푸사이면, 그래서 어떤 물리량 Q를 구하려고 한다면 고유값 중 하나를 측정할 확률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인데, 당시에는 여기다가 해석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게,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해석하자, 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죠.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이 나온 지 벌써 100년이 휙 지났죠. 이제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해봤더니, 자, 요게 이제 100%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이라기보다는 파동함수의 의미가 이렇구나, 상태 벡터의 의미가 이렇구나,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것 같으면 바로 어떻습니까? 어떤 물리량이든지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기대값으로 구하는데, 이건 평균으로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푸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 Q 푸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기대값을 가질, 이제 어떤 고유값을 가질 확률 진폭인데, 일단 한번 딱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측정을 하면 다른 이제 그 확률들은 필요가 없어지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콜랩스 한다라고 얘기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Q를 측정하면 푸사이는 측정되고, 고유값인 QN에 대응하는 고유 캡 벡터 QN으로 콜랩스 한다. 이 콜랩스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요거 붕괴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좀 너무하고, 요거 그냥 하나로 정해진다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상태 벡터는 바로 이 이퀘이션 모션을 이제 풀어서 구하고 그 이퀘이션 모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해밀토니에서부터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 벡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구했는데 이렇게 구하면 상태 벡터, 이 캡 벡터는 추상적입니다. 이걸 뭔가 이용하려면 반드시 기저로 대표해야 되죠. 기저로 대표할 때 모든 물리량의 고유 캡 벡터는 우리가 기저로 대표할 수가 있었으니까 내가 어떤 물리량, 알고 싶은 물리량이 있으면 그 물리량의 고유 캡 벡터를 기저로 이용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들이 그 고유값을 측정할 확률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치를 측정하고 싶다. 이 대상이 되는 질량이 m 입자가 있는 위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위치 연산자의 고유 캡 벡터로 이제 그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렇게 대표한 거, 요걸 우리가 파동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x에서 측정이 될 확률입니다. 여기 x에 그 x에서 측정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x에 측정될 확률이고 여기 이제 x에 한번 측정되면 그걸로 끝이죠. 그럼 이게 확률이라는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똑같은 조건에 있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서 비교할 것 같으면 그 자료를 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확률 분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뭐 할 때 이걸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까? 이중 슬릿하고 포텐셜 장벽 할 때도 그대로 했었습니다. 이중 슬릿의 간섭 무늬는 여기 봤더니 어때요? 그 전자를 이렇게 보냈더니 이중 슬릿을 통과시켰더니 처음에는 점이 여기저기 붙었는데 한 점 붙으니까 간섭 무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 조금 전에 온 전자하고 조금 나중에 온 전자하고 서로 간섭한 건가? 조금 전에 온 전자가 파동처럼 이렇게 오고 조금 나중에 온 전자가 파동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둘이 간섭했냐? 뭐 이렇게 생각 이제 한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이 파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그런 간섭 무늬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지금 내가 쏜 전자총에서 나온 놈들을 이렇게 해도 그 간섭 무늬가 나오고 지금 내가 한 번 쏜 자료하고 그다음에 저기 다른 도시에서 다른 사람이 한 번 쏜 자료하고 똑같은 장치를 가지고 또 저기서 다른 사람이 쏜 자료하고 이걸 여기다 다 갖다 합해 놓으면 그 간섭 무늬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전자가 그 확률 따라서 그 자리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떤 걸 갖다 놓더라도 간섭 무늬가 되고 그건 바로 뭐냐면 두 슬릿에서 나온 그 파동 함수를 이렇게 두 개 더했습니다. 이때 두 개 더해서 요놈 때문에 간섭이 되는데 이때 간섭되게 막는 건 바로 뭐냐면 요놈과 요놈이 복소수여서 이런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학적 파동이냐 이제 전자기 파동 간섭이 일어나죠. 이거 두 개의 역학적 파동이 만나면 간섭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역학적 파동이란 변이가 이제 움직인 거죠. 변이가 움직인 건 벡터로 나타나는데 위로 간 벡터하고 아래로 간 벡터는 더하면 0되죠. 이렇게 간섭한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는 복소수고 또 다른 하나는 복소수인데 그 위상이 다른 놈이 여기 더해가지고 0되는 거죠. 전혀 다른 현상이죠. 이건 그래서 이때 이제 전자 이중 슬릿 실험이 전자가 파동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이제 양자역학에서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넌센스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두 개 복소수인 두 함수 두 숫자를 더해가지고 바로 그런 간섭 무늬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얘기해 주는 건 바로 파동함수를 구하는데 그 파동함수는 그 파동함수가 대표하는 입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동함수는 그 입자가 어디서 파동함수라고 한다면 그 입자가 어디에 발견될 확률 또는 그 상태 벡터를 다른 물리량의 고유 캡 벡터로 대표한 거라면 그 고유 캡 벡터가 측정될 확률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터널 효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터널 효과도 여기 터널을 투과한 그 터널 효과가 일어났던 건 바로 뭐냐면 파동함수가 우리 그 거시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포텐셜 장벽보다 더 작아가지고 이제 그놈이 음수가 되면 포텐셜 장벽에서 에너지를 뺀 것이 아니 에너지에서 포텐셜 장벽을 뺀 것이 음수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거기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가더라도 어땠습니까? 파동함수가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단 그 파동함수가 점점 줄어드는 파동함수였죠. 그래서 파동함수의 제곱이
거기에 무엇이 발견될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이제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치 전자가 만약에 포텐셜 장벽을 통과한다면 그 전자가 파동이어가지고 씩 지나가가지고 통과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로 구한 확률 밀도는 입자가 파동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다. 오늘날도 양자역학이 나온 오늘날까지 이제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뭔가 양자역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 아주 이상한 인상을 갖게, 다시 말하면 전자가 돌멩이 같은 입자인 전자가 마치 이제 그 물결파 같은 파동처럼 이렇게 넘실넘실 되면서 어디 돌아다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하는 거 상태함수와 파동함수를 본다면 우리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이렇게 상태함수를 구했습니다. 우리 지금 슈레딩거 고양이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는데, 그랬을 때 이 상태 벡터와 파동함수는 이렇게 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한 이 상태 벡터는 어떻습니까? 요건 어떤 관찰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죠. 요게 대상에 대한 그 대상의 모양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관찰할 수도 없고 관찰 대상도 아니고 상태 벡터나 파동함수만으로 대상 물질의 성질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놈이 어디에서 또는 어떤 고유값을 가질 확률 또는 어디에서 발견된 측정될 확률, 이것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중첩된 상태는 그 상태 벡터가 중첩된 것이지 어떤 그 성질이 중첩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상태 벡터가 중첩된 거는 바로 뭐냐면 확률 진폭,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중첩됐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에서 산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의 중첩이다. 산 고양이도 여기 있고 죽은 고양이도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같이 존재하는 거다, 그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산 고양이를 측정될 확률을 주는 파동함수하고 죽은 고양이를 측정할 확률을 주는 파동함수하고 더해진 것이죠. 이 두 개가 살아있고 죽어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조화진 동자 문제를 잠깐 보기로 하겠어요. 조화진 동자를 뉴턴 역학에서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요 조화진 동자가 이제 움직이는 x를, 시간의 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양자역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조화진 동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동함수의 제곱으로 구해지는 밀도도 어떻습니까? 어떤 순간에 측정이 될 확률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그 확률을 따라서 그 다음번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측정할 때마다 확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첩된 상태의 위치 기대값은 시간에 의존하지만 조화진 동자가 그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발견될 확률이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고전 역학에서, 뉴턴 역학에서 조화진 동자가 어떤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이라고 하면 그건 무엇에 이제 비례하겠습니까? 어떤 놈이 빨리 지나가면 확률이 작아지겠죠. 천천히 지나가면 확률이 커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 밀도는 속도에 반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확률은 바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모양은 x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화 진동자가 있으면 속력이 어디서 제일 빠릅니까? 가운데서 제일 빠르죠. 양쪽 끝은 느리죠. 그래서 발견될 확률이 주로 어디냐면 양쪽 끝에 이제 더 잘 발견되고 가운데서는 발견될 확률이 작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화진 동자에서 파동함수는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파동함수면 요 놈을 제곱한 게 확률 밀도인데 어떻습니까? 요 경우에는 바로 가운데서 제일 많이 이제 확률이 커지는 거죠. 요 놈도 요 제곱하면 이제 커지니까 요 놈은 맨 가운데는 0이 되지만 여기서도 커지죠. 또 세 번째 건 이제 여기서 제일 커지고 뭐 이러겠죠. 근데 이 조화진 동자의 확률 밀도를 그래서 요거 이 양자수가 작을 때는
뉴턴력 학에서하고 전혀 반대지만 이 양자수가 점점점 커지면 우리 대응원리 배웠었습니다. 옛날 대응원리가 바로 뭐였냐면 양자역학에서 양자수가 굉장히 커지면 그때 나오는 평균값은 고전역학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하는 게 대응원리였습니다. 이게 좋아진 동자에서도 그걸 보기로 하겠어요. 우리 고전역학에서 확률은 파란색, 양자역학에서 확률은 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한다면 n이 1일 때, n이 0일 때, 양자수가 0일 때는 우리 파동함수가 이렇게 되겠어요. 요게 이제 좋아진 동자의 양쪽 끝입니다. 그리고 요 확률 밀도 제곱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근데 고전역학은 어떤다 그랬어요? 양쪽 끝에서 확률이 커지고 가운데 작아지는 거죠. 전혀 반대죠. 근데 우리 양자수가 한 10쯤 되면 어떻게 되냐? 양자역학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쪽 끝에 확률 밀도가 점점 더 커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곱한 게 확률 밀도가 될 텐데, 이건 이미 제곱시켜 놓은 겁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제곱시켜 놨어요. 그래서 여기 커지는데, 만약에 이 n이 한 100쯤 되면 이런 모양이 더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 게 고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전적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동자를 우리 어떻게 풀었냐면 뉴턴역학에서는 F는 마이너스 KX를 가지고 이제 풉니다. 그래서 요거 미분 방정식이니까 일반 풀이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일반 풀이에서 요 상수는 무엇 가지고 이제 합니까? 여기 이게 일반 풀이면 그 앞에다 상수를 붙인 것도 풀이다. 그리고 요 상수는 무엇으로 구하냐면 초기 조건을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초기 조건을 구했더니 자, 이런 풀이가 나왔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구한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어떠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죠. 이건 우리가 좋아진 동자 할 때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변수 분리가 되니까 이거 딱 보고서, 그래서 공간 함수하고 시간 함수의 곱으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변수 분리가 되면 이걸 2라고 놓고 이 2가 다른 풀이는 전부 다 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방정식 풀이, 이거는 해밀턴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함수를 구한 것이고, 그때 경계 조건으로부터 고유값 에너지는 이렇게 딱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유값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공간 함수는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상수를 곱해도 되니까 이걸 규격화를 시킬 것 같으면 우리가 구하는 그런 상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시간 함수도 하나 구해야 되죠. 그 시간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다가 공간 풀이에다가 시간 풀이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모든 풀이가 다 풀이니까 풀이에 상수를 곱해도 풀이니까 여기다 요거 놈들이 다 풀이인데 이 앞에다 상수를 다 붙였죠. 그게 바로 일반 풀이였습니다. 그렇게 일반 풀이가 역시 풀이고, 그때 이 CN은 뭘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초기 조건 가지고 CN을 구한다. 이 상수를 구한다. 이건 이제 고전역하고 또 똑같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구하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고양이한테도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두 군데다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일반 풀이를 구해가지고 일반 풀이에다가 여기다가 시간을 의존하는 함수를 이렇게 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할 때는 뭘 측정하냐면 이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E1을 측정하면 그건 E1이라는 상태에 있구나. 에너지를 E2를 측정하면 E2라는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슈레딩거 고양이하고 이제 전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는 고유 상태하고 고유값이 있는데, 고유 상태가 파이 플러스라고 하고, 이건 E 플러스라고 하는 고유값을 갖는 상태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죽은 고양이는 이제 고유값은 E 마이너스고 상태는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조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절반씩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고양이에 대한 상태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초기 조건에다가, 여기 초기 조건 t는 0일 때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 함수를 이렇게 곱하는 거죠. 곱하면 시간에 대해서 쭉쭉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는 걸 구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걸 우리 전자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스핀 업인 상태도 있고 스핀 다운 상태가 있는데, 스핀 업인 상태하고 스핀 다운 상태가 이제 에너지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적당한 해밀토니안의 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이놈의 이제 초기 조건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다가 에너지 시간 풀이만 여기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에 대한 건 여기다가 시간을 이렇게 곱한 겁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실제 전자를 우리가 연구할 때 실제 이용이 되는 거고, 이건
비슷하게 고양이를 연구한다고 생각하고 고양이에다가 양자역학을 우리가 적용해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슈레딩거 고양이가 이렇게 있다면 슈레딩거 고양이의 요 파이 플러스하고 파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해밀토니안의 이제 그 고립값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가 E 플러스가 된 거고 요건 에너지가 E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기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기대값은 이렇게 기대값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면 그건 E 플러스하고 E 마이너스에다가 2분의 1 한 거 요게 바로 기대값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측정을 했더니 그 측정은 어떻습니까? 기대값 중에 하나가 측정이 되죠. 그래서 E 플러스가 측정이 되면 고양이는 살아있고 E 마이너스가 측정이 되면 고양이는 죽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측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통계적 해석이죠. 그래서 만약에 푸사이 플러스로 이제 E 플러스가 측정이 되면 원래 있던 푸사이 T가 뭘로 콜랩스입니까? 푸사이 플러스로 콜랩스하고 만약에 E 마이너스가 측정이 되면 푸사이 마이너스로 측정이 되는데 이거 측정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산 고양이로 콜랩스하든가 또는 죽은 고양이로 콜랩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 있는 고양이들을 여러 번 측정을 해가지고 기대값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살아있을 확률과 죽어있을 확률이 절반쯤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자의 스핀 업하고 스핀 다운이 해밀토니안에서 이런 관계에 있다면 에너지 기대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똑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E 플러스인 그런 전자를 측정하면 스핀 업이고 이제 E 마이너스 E 다운인 걸 측정하면 스핀 다운인데 그때 이제 어떤 걸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상태 벡터가 콜랩스 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초기 조건에 있는 전자들을 수없이 많이 측정하면 그때 에너지 기대값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하고 슈레딩거 고양이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 우리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데 전자의 파동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이 파동함수를 보고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리학자들이 이 전자에 대해서 물리학자는 관찰되기 전까지는 전자는 스핀업이기도 하고 또 스핀 다운이기도 하다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파동함수를 갖고 있는데 이 전자는 내가 보지 않으면 스핀 업이면서 동시에 스핀 다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파동함수는 바로 계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계산 하지 않더라도 요것만 보고서 이 상태는 스핀 업일 확률이 50%, 스핀 다운일 확률이 50%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자가 스핀 업이기도 하고 스핀 다운이기도 하다 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슈레딩거 고양이에서도 슈레딩거 고양이의 파동함수가 이렇게 된다면 슈레딩거 고양이의 그 사고 실험에서 그다음 뭐라고 얘기해야지 됩니까? 산 고양이하고 죽은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산 고양이를 측정할 확률하고 죽은 고양이를 측정할 확률이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고양이가 동시에 살아있고 동시에 죽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양자역학이 나오고 우리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 이제 뭘 알았냐면 양자역학이 뭔지 슈레딩거 고양이를 이제 슈레딩거가 제안했을 때 얼마나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게 없었는지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가 무엇인지 그래서 양자역학의 파동함수가 전자가 파동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중슬릿 실험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포텐셜 장벽도 얘기했고 슈레딩거 고양이도 얘기했고 여기서 양자역학이 전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자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언제는 입자가 됐다가 언제는 파동이 됐다가 이런다는 거는 언제 때 이야기냐 양자역학이 처음 나왔던 1930년대 양자역학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지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 이해했으면 내 양자역학 강의 4달 강의를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하면서 계속 질문 여러분한테 질문 나왔는데 내가 시원하게 이제 얘기해 주지 않은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사실은 양자 얽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양자 얽힘이 양자역학에 있는 특별한 아주 이상한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양자 얽힘은 원래부터 양자역학에 있는 현상입니다. 양자 얽힘이
중첩이 아닌 게 이상한 거죠. 그게 뭐냐면 양자 중첩입니다. 양자 중첩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배운 것이죠. 우리 양자역학을 지배하는 방정식이 이퀘이션 모션인데 그 이퀘이션 모션은 어떻습니까?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이고,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가 여러 개 있으면 그 풀이를 선형 조합에도 또 풀이다. 그래서 풀이 구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 풀이를 다 더해놨죠. 그게 바로 양자 중첩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를 더할 때 아무거나 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풀이가 되는 파동함수만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중첩은 여러 풀이를 더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그 개별 풀이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우리가 여기 이제 전자기파가 잔뜩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전자기파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소리만 쫙 뽑아내죠. 라디오에서도 그러고, 이게 바로 선형 조합된 데서 어떤 상태든지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자 중첩이라고 얘기한다면, 양자 얽힘은 어떤 거냐? 원래는 양자역학이 딱 하나로 된 개만 본다면 얽히고 뭐고 할 수가 없죠. 이제 얽힘이라고 하는 건 두 개 이상의 뭐가 있을 때 두 개가 이 둘이 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합계를 우리가 기술한다고 하면, 그 복합계를 기술하는 해밀토니안은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 상호작용이 여러 부분을 연결해주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상호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 부분이 서로 얽혀 있도록 풀이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 분리된다고 하는 건 이제 비근한 예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호작용을 가만히 봤더니 특별한 조건 맞으면 변수 분리가 됐죠. 그 변수 분리가 되면 서로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있는 파도함수를 따로따로 곱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여러 입자가 있을 때 여러 입자 사이에 두 물체 상호작용이 없고 한 물체 상호작용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각 물체의 파도함수를 다 곱하기만 하면 됐죠. 이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 물체 상호작용이 없고 두 물체 상호작용만 있다면 그걸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부분이 서로 얽힌 풀이만 가능하고, 이게 이제 정성적인 거고 그 상호작용에 특별한 성질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한 물체 상호작용만 있다든지 두 부분이 있으면 두 부분의 상호작용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있다든지, 이러면 풀이를 둘로 분리시킬 수 있다. 이 풀이를 둘로 분리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건 서로 다른 풀이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두 부분이 얽혀 있는 풀이의 각 부분을 따로 조정하는 거는, 이제 얽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조정하면 안 되고, 이 하나를 조정하면 다른 놈도 저절로 조정이 됩니다. 저절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얽혀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얽힌 풀이는, 양자 얽힘이란 특별한 성질이 아니라 모든 양자 상태는 사실은 상호작용이 특별한 성질을 갖는 한 얽혀 있어야 됩니다. 얽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성질을 가지면 그 얘기는 뭐 한 물체 상호작용만 있든지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도 여러 부분의 상호작용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얽혀 있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얽혀 있는 건 그냥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양자 얽힘이 왜 많이 이야기되느냐? 그건 양자 얽힘이 이제 양자역학에 끼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 강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날 양자 얽힘은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 거,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양자 얽힘이 어떤 과정으로 양자역학의 발전을 견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누가 시작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얽힘은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 문제로 이제 노벨상도 이제 처음에는 양자역학 문제를 이제 거의 도외시했었는데,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이 얽힘의 실타래를 이제 풀면서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걸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강의를 이제 하기로 했었죠.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한테 우리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진짜로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기말시험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말시험은 우리 어떻게 하냐면, 기말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2월 2일 날, 월요일 날 오후 9시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5일 목요일까지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뭐 빨리 풀면 빨리 보내줘도 좋습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시험 점수도 있고 출석 점수도 있고 또 토의 점수도 있고 해가지고 전부 합산을 해서 이 전체를 쫙 발표하기로 했죠. 그건 내가 너무 이제 순진한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도 이렇게 답안이 올 것 같으면 오는 대로 채점을 해가지고 답안은 자유롭게 합니다. 즉시 채점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돌려보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시험 이후에 범위는 중간시험 이후만 됩니다. 중간시험 이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소화했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한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 모두 다 이 양자역학 강의를 이제 4달 동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줬지만 여기서 특별히 도움한 사람, 좋은 사람을 내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예상하겠습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나는 유진이라는 닉네임으로 또 여러분한테는 로렌즈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분인데 Our Discussion Catalyst. 이분이 없었더라면 우리 토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 때문에 솔베이 회의 채팅방도 생겼죠. 또 이분 때문에 내가 막 새로운 용어도 만들어냈습니다. 또 이분 때문에 이 강의에 내가 이 강의를 대하는 태도, 이 강의에서 다룬 특히 수학적인 내용을 내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만든 그런 중요한 이제 영향을 준 분이어서 이 강의가 이분이 없었더라면 이 강의가 정말 무미건조하게 진행됐을 것 같은데 아주 큰 감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들을 이제 한번 보고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주 동안 지금은 15주죠. 진행된 강의를 모두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